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주 2부에서 1부, 2부에서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2부에서 중국 헝다그룹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죠. 주가가 빠지고 있는, 주가가 훅훅 빠지고, 빠진 게 아니라 휴지 조각이 거의 휴지 조각이 되고 이자를 갚지 못할 정도로 헝다그룹 사태와 뭐 이제 다신구 지역 화재, 그 이제 빈민촌 비슷하게 베이징 외곽 지역에 있는 화재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화재를 빌미로 농민공들을 좀 정리를 한 중국 정부 얘기까지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책 제목대로 중국 친구들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겠죠? 이제 그게? 사라진 친구들이 나오나요? 네, 근데 아직 배경 설명은 좀 덜 끝났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어쨌든 책을 따지고 해서 그렇지, 저는 중국의 대학 얘기도 재밌었고 중국의 부동산도 들으면서 와, 똑같다 우리랑. 왜 네, 다를 게 맞아요.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제목에 너무 집착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라진 친구들과의 담론을 통해서 그쵸. 그 중국 왜 그 친구들이 사라지게 됐느냐까지 저희가 지금 가는 긴 여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그 중국 그 헝다그룹 사태 네. 요즘에 그 얘기하잖아요. 헝다그룹 기사도 보면은 중국의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헝다를 부도내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기사가 나오죠.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오히려 앞으로 중국 부동산이 훨씬 폭등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헝다 아까 말한 것처럼 소도시에 박리담회로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중국인들은 한국도 똑같죠. 주택 수요가 폭발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헝다는 싸게 많이 지었다는 한 말은 좋은 집을 많이 지었고 싸게 팔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공급이잖아요, 공급. 그죠. 근데 헝다를 없앤다? 헝다 같은 데가 사라지고 계속 부채를 허락을 안 해준다? 그럼 공급이 줄겠죠? 그죠. 우리가 겪어봤지만 공급이 줄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폭등하죠. 집값이 폭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부동산은 과열을 막으려고 공급자를 죽인다는 게 저는 좀 약간 납득이 안 가네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구도를 굳히고자 하는 어떤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게 오히려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지는 순간 그 중국 당이 위험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빈부격차를 계속 고착화해서 그거를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소도시 개발하는 개발사였잖아요. 소도시를 개발을 못하면 결국은 일선 도시들만 더 좋은 집, 더 큰 가치를 만드는 건데, 그럼 도시 간 격차를 오히려 고착화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헝다가 그 지방 정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소도시들을 이제 타겟을 해서 박리담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땅을 많이 사들여가지고 지방 정부 관리들이랑 그렇게 친했다고 해요. 그래서 헝다가 그 중국 당이랑 그렇게 친한 이유가 지방 정부에 있는 당 관리들이랑 왜냐면 자기 땅 사주니까 그 수입이 오잖아요. 지방 소도시들은 그 수입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복지 정책도 할 수 있고 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데, 친하다는 게 한마디로 얼마나 유착이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없애버리는 순간 지방 소도시들도 사실 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선 도시들만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주 수입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개발사들한테 파는 건데, 한마디로 헝다 같은 데다가 땅을 파는 건데, 물론 그 100원짜리를 50원에 팔아서 공무원이 한 30원을 먹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었던 건데, 그걸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부동산 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좀 저는 헝다는 이건 약간 죽이기로 작정을 해놓고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이거 헝다에 대한 저의 사견을 좀 얘기해봤습니다. 그쵸.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그 도시 정돈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그 농민공들을 어떻게 쫓아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못 끝냈는데, 그 부자와 중산층 위주의 도시 정돈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사라진 친구들이에요. 들고 일어났다 사라져 버린 들고 일어난 이거를 비판한 친구들이 사라진 친구들입니다. 드디어 나왔다, 친구들이. 네. 누가 사라졌는지 알겠어. 우리도 옛날에 올림픽 할 때 빈민촌 다 몰아내고 해서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빈민촌이 왜
그러니까 왜 생겨났는지 아니면 왜 중국 사회에서 이게 왜 문제인지를 이제 저희가 좀 짚어보는 건데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 화재가 난 따싱구라는 지역의 인구가 그때 당시에 150만 명이었어요. 진짜 많다. 강남구 인구인데. 그쵸. 근데 2009년 기준으로 그 중에서 66만 명. 그러니까 44%가 호적을 거기 두지 않은 외지인이었어요. 진짜 거의 반 가까이, 절반 가까이네요. 그쵸. 그들이 농민공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농민공들이 이런 여인숙 같은 그런 집에서 막 모여 살면서 이 사람들이 다 사실 다 아까 말했지만 집을 사지 못한 다 빈민층이에요. 그래서 베이징시가 나서요. 뭐라고 하냐면 안전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포장은 40일 안에 도시 전반에 걸쳐서 허가받지 않은 비공인 건축물들을 철거하겠다. 그래서 창고, 공장, 시장, 관광 명소까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 거주지에 베이징 내에 135곳 135곳을 강제 철거 조치를 해요. 진짜 싹 밀어버리는 거죠. 싹 밀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강제적이었냐면 사람들이 오도 가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는데 나가라 그런 다음에 살고 있는데 전기를 끊어버리고 그냥 철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년이라도 주잖아요. 뭐 철거한다 그러면 시한이라도 주잖아. 여기는 40일. 국가가 용역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라고 해버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아마 많이들 봤을 텐데 막 쫓겨나는 그 순간들을 외신에서 엄청 많이 다뤘어요. 그 사람들이 보따리, 그러니까 집에서 짐도 별로 없죠, 이 사람들은.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중국 정부를 놀래킨 것 중에 하나는 이거를 중국 내 엘리트 학생들, 그러니까 중국에는 3개 엘리트 대학이 있잖아요. 인민대, 런민다쉐 그리고 베이징. 다시 뭐? 어디요? 인민대학교. 런민. 그리고 청와대. 그 시진핑이 나온. 네.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하는 칭화대 그리고 당연히 베이징대. 그게 다 베이징에 있나요? 네. 3개가 다 우다코 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게 모여 있어요? 네. 그거 좀 있으면은 제 생각에 우리나라 치면 약간 신촌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우리로 치면 그 대학들 좀 있으면 이제 5환으로 쫓겨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서울대도 원래 성균관대 자리 쪽에 있었는데 맞아요. 자꾸 집회하니까 관악산으로 쫓아낸 것처럼 제 생각에 좀 있으면 그 대학들 5환 밖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이상 교육부서에 계신 남궁민 기자 인사이트였고요. 우리가 중국 보면 다 예상이 가. 그러니까 왜 우리도 박정희 때 그 휘문고가 사실 강북에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강남에 사람들 옮기려고 휘문고 아래쪽으로 그래요? 네. 몰랐어요. 지금 강남 8학군에 있는 그 대학 학교들이 원래는 다 거기 광화문 주변에 있었는데 강남 개발할 때 다 밀어버린 거거든요. 왜냐면 몇 개 빼고는 다 막 여기저기 흩어보는. 그래서 지금 거의 보성고등학교랑 뭐 경복고 아마 그쯤이 그 소위 말하는 명문고고 나머지 뭐 휘문고나 이런 것들은 강남으로 보내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독재 정권들은 어디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불편하니까. 그렇죠. 이 엘리트 3개 대학도 모여 있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들도 이제 다 그 새 방향으로 이제 밖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높아 보입니다. 칭화대는 봐줄 수 있겠다. 칭화대는 시집에 그렇죠. 과연 그럴까? 모교가 가려면 그래도 좀 대우해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좀 배운 분들이라서 이제 반대를 했다는 건데, 그죠? 그쵸. 이제 이 빈민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방세가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13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시원이죠, 진짜로 고시원이에요. 그렇죠? 고시원이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사망을 하고 다 강제적으로 쫓겨나고 하니까 되게 놀랍게도 그 엘리트 학생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믿었던 그 학생들이 이 정리 작업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어요. 언제예요? 그게 언제 냈어요? 그게 2017년 11월에 그 중국 정부가 이거를 단행을 했고 네. 바로 이제 그 성명을 낸 거죠. 철거하자마자. 네. 띠또안 런코라는 게 뭐냐면은 하층민이라는 거예요. 네. 띠또안 런코가? 네. 하층 인구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 작업이라고 얘네들은 설명을 한 거죠. 정리 작업. 되게 무섭게. 그러네요. 딱 밀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딱 하겠다는 거네요, 보니까. 네, 그쵸. 근데 어떻게 했냐? 네. 정부는
SNS 금지어로 지정을 했어요. 왜요? 이 띠딸 런코 정리 작업을. 그 금지어로 검색조차 안 되게. 왜냐면 그게 너무 바이럴이 심하니까. 천안문이나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아예 그냥 금지어로 지정을 하고 관련 게시물은 당연히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추정하기로는 10만 명에서 20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로 쫓겨났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너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네. 베이징시가 긴급 취업 박람회를 열기도 했었어요. 왜요? 이 사람들 취업시켜주겠다고.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그냥 돈도 진짜 남은 돈도 없고 내 수중에 있는 거라고는 내가 당장 먹을 감자밖에 없는 사람들이 취업 박람회를 가겠냐고. 그렇죠. 이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때 이 하층민 문제가 엄청나게 불거졌고 그러면서 함께 드러난 게 농민공 2세대의 문제예요. 그 친구들을 부르는 호칭도 있지 않아요? 그 2세대를 부르는 호칭이 그 검을 흑자 해가지고 흑자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검을 흑 블랙 차일드가 되겠죠? 그 친구들이 있대요. 그 호구가 아예 없는 친구들을 네. 부르는 명칭도 있더라고요. 뭐 유령 인간인 거죠. 중국 사회에서. 맞아요.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니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흑자. 흑자. 이거 중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헤이즈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네. 헤이즈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근데 이 단어를 본 지는 꽤 오래서 옛날에 중국 개방할 때 그런 뉴스 보고선 저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봤던 것 같은데. 개방할 때? 개방이면은 한 2000년대 초? 2000년대 초? 근데 이게 띠땅 런커우이 사실 저는 이 사건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아까 저희가 2부에서 제가 광주 대단지 사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아까 제가 10만 명이 분노했었다고 했잖아요. 한국은 뭐 중국보다 덜 낫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성남 출장소, 당시에 성남시청이 아닌데 가서 다 때려 부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 진짜요? 네, 몰려가서 다 부셔버렸어요. 다 폭동이 일어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생각해봐요. 10만 명 모아놓고 그 노상 캠핑을 시켜버리면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국가한테 사기당한 건데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그래서 정부가 손을 듭니다. 그래서 성남시를 만들어주고 그게 오늘의 성남시가 된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신기하다. 진짜 그래서 한국의 그 진보적인 그 기운이 강한 게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게 네. 거기를 기반으로 했다고들 많이 하거든요. 그 당시 그런 빈민 운동을 하던 분들의 계보가 내려온다. 생각해보면 역설적이지 않아요? 그 성남시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분당이라는 엄청 부촌이 됐으니까. 아무튼 그거가 그러니까 어쩜 우리가 했던 거랑 다 똑같은 거 굉장히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죠? 이 운동 이분도 이 홍명교 작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회 운동을 되게 했을 초반에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그래서 막 우리나라도 뭐 80년대에 막 잡혀가고 이랬던 그런 시절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83년생이라면서요. 그럼 사회 활동한 초반이면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러니까 뭐 예전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은 뭐 그런 생각이 나겠죠? 근데 뭐 아무튼 그래서 그 화재로 인해서 드러난 게 농민공 2세대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뭐냐면은 도시에는 남아있을 수가 없고 근데 2세대의 문제는 뭐냐면 농촌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의 터전은 도시 근방이었던 거죠. 그렇죠. 농촌에 돌아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진퇴양난인 거예요.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1세대들은 어떻게 쫓겨나서 돌아가서 이렇게 다시 뭐 농사 지으면서 아니면 가족들이 거기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갈 수야 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민 2세대인 건데. 네, 그런 거죠. 이민이죠. 사실 중국 정도 규모에서 한 거면. 그렇죠. 이민을 왔는데 뭐 부모님이야 돌아가면 뭐 이웃들도 있고 할 텐데 이 친구들은 내가 나고 자라는 게 베이징인데 어디를 가라는 거냐 그렇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1세대 농민공들한테 중요했던 게 노동에 대한 월급, 그러니까 대우, 그리고 생활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때는. 근데 2세대들은 그냥 내가 여기서 살 수 있기를 원하는 주거권, 내가 도시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과 도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권이 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거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집 문제가 또 이렇게 수면 위로 확 떠오르게 되는 거죠. 살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니까. 우리나라도 청년주택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요? 그런 거죠. 서울에서도 살아갈 만한 곳이
없잖아요. 되게 젊은 그쵸. 친구들이. 그런 거랑 되게 굉장히 비슷한데 현실은 이제 중국인들이 땅이랑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본주의 어떤 부동산의 개념을 다들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부동산이. 그 박탈감도 엄청 나겠죠. 엄청 나죠. 그 얘기 하더라고. 그 중국은 도시 사람들은 그나마 이 사용권이라는 식으로 주택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런 농촌은 부동산 소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허용을, 그러니까 국가에서 조금씩 부동산 그 재산권을 허용해 주는 게 도시만 해주다 보니까 그 집가 상승분은 도시 사람들은 그걸 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방에 살면 무주택을 강제한 거예요, 나라에서. 근데 그 와중에 서울의 집값이 오른다? 지금은 그나마 지방에서도 집값이 오르니까 다들 불만은 많으면서도 뭐 그냥 그러려니 아니지만 어쨌든 하더라도 만약에 서울 바깥의 사람들은 집을 가질 수 없음을 법으로 정해놓고 강남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이건 참을 수 없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를 안 뒤엎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요즘에 집단 시위가 막 많이 벌어지는데 시위도 벌어져요. 네, 그 주요 요인이 강제 철거 아니면 뭐 토지 수용.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팔았는데 그거에 대한 돈을 응당 못 받았다. 아니면 보상금 미지급. 그러니까 내가 이 철거촌이지만 내가 어쨌든 그쵸. 팔았는데 그거를 아직 내가 개발비를 제대로 못 받았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문제가. 너무 많겠죠. 그 우리 그 난쟁이가 쏘아 올리는 그러니까 난쏘고. 아 맞아. 그거 왜 딱지 고등학교 필독도서. 그 뭐지 입주권 그걸 딱지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딱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집을 수용을 하면 딱지를 주는데 그걸 들어가려면 뭐 예를 들면 1억 원이 필요한데 나는 집이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어. 맞아. 그래서 그 9천만 원 1억짜리를 뭐 200만 원에 그냥 헐값에 팔아버리고 프리미엄 눈물 짓는. 붙여서. 근데 그게 뭐 중국은 더하면 더했지. 한국이랑 뭐 더하면 더했지. 한국은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없어졌겠죠. 그런 게. 이제는 오히려 원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개발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안 주고 사실은 너네 호적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진짜 화날 것 같은데. 그게 진짜 그쵸. 사람이 인구가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몇백만 명일 텐데. 그러니까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쫓겨났다는 거잖아요.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이게 카운트 안 되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작가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노동 운동하는 이런 사회 운동하는 청년들이 이제 모여 있는 이 피촌이라는 도시 또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농민공들이 모여 사는 도시인데 2018년 기준으로 호적 인구가 2,000명인데 실제 거주자는 2만 명인 거죠. 그러니까 18,000명이 농민공인 거예요. 네. 유령 도시네 완전히. 유령 도시죠. 근데 이제 대다수가 노동자 신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노동자의 집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막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어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토론. 한국의 그 전태일 이런 평전을 막 읽고 그거에 대한 한국의 사회운동에 대한 토론이 엄청나게 활발하고 사회 불만 세력이 되어가는 거죠. 네. 그분들이. 그래서 뭐 노동자의 집에서도 막 영화 상영도 하고 이거 진짜 우리 운동권, 그러니까 옛날에 7, 80년대 딱 그런 왜 그죠. 어디 서구에 모여가지고 왜 책 토론하고 토론하고 영화 보고 와, 진짜 딱 우리나라 한 70년대 같은 풍경이네요. 근데 중국은 노동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나 뭐 공산당 선언 이런 거를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당연히 가르치죠. 왜냐하면 중국은 그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가지고 2018년 그러니까 농민공들을 쫓아낸 그 다음 해에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요. 마르크스 탄생 200년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걸 계속 가르치고 이 사상에 기반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의 주역인 노동자들은 정작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들이 대놓고 모여서 마르크스주의 토론하면 공안이 잡아갈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에서 성경책 읽었다고 잡혀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셈이죠. 건데.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거지. 그러니까 엄청 이것도 난처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이 어쨌든 일당 독재를 하는 곳이 공산당인데 공산주의에 관련돼서 다 같이 모여서 토의를 하면은 잡혀갈 수 있다는 게 이미 약간 공산주의 국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주의를 합친 나라이긴 하지만 약간 공산주의
사상이랑은 그쵸. 완전히 멀어졌다는 걸 여기에서 지금 반증할 수 있는 근데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좀 정부 입장에서도 좀 난처한 게 우리는 예를 들면 그런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이렇게 이적 사상으로 딱지를 붙여가지고 탄압을 할 명분은 있는데 그죠, 북한 때문에. 중국은 잡아가는데 공산당 정부가 너 왜 공산주의 공부하냐고 하면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공부는 해도 되지만 노동자의 인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 인권은 서구의 개념이다. 서양 부르주아들의 개념을 그러니까 이게 한다고 할수 있겠다. 사회주의 체제, 그러니까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개인의 인권은 다 묵살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개인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더 거대 국가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데 너희의 고통, 인민의 고통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사람들 다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건데 이제 조금씩 학생들이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걸 알기 시작했고 그 실제로 노동자들의 집에 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고 그 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막 영화를 보고 토론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중국 당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요즘에 그 외국 석학들이나 이런 외신 칼럼들을 많이 본 게 중국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이념적으로 이게 유지가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민족주의를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민족을 맞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원래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자는 거잖아요. 이념으로. 그죠. 근데 이념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다 보니까 그걸 다 지워버리고 민족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냥 웃긴 게 중국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로 가게 되면 더 문제가 뭐냐면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공산주의 국가면 신장 위구르든 뭐 티베트든 같은 논리로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제국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두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게 되는데 민족주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랑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져서 중국이 좀 난처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그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도 이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뭔가 공산주의 국가의 선두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물론 공산주의는 아니고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을 하긴 했지만, 근데 뭐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이런 얘기가 되게 재밌네요. 자, 그럼 일단 3부도 얼추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4부에서는 무슨 얘기 해주시나요? 4부에서는 이제 그 페미니즘, 미투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네. 그것과 이제 중국 청년들에게서 볼 수 있는 우리와 비슷한 점, 그리고 또 다른 사라진 친구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짧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게요. 사라진 친구들이 좀 궁금해서 어떻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4부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어쨌든 얘기를 좀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4부에서 뵙겠습니다.